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에서 기초연구를 하고 있는 전주홍입니다. 이렇게 그 비욘디 애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긴장도 됩니다. 워낙 교양이 넘쳐나시는 분들이 이쪽에 많이 와서 애청을 하신다고 소문을 익히 들어와서 좀 부담이 되는데 좀 많은 응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나온 이유는 최근에 제가 쓴 책 하나를 좀 소개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제목은 역사가 묻고 의학이 답하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담긴 내용과 그리고 저의 고민 그리고 생각들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냐,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전에 역사가 묻고 생명과학이 답하다라는 책을 좀 쓴 적이 있었는데 이 책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그 생명과학이라는 분야는 크게 그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적 전통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사적 전통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고 근대 과학의 시기에 들어오면서 생명과학, 특히 이제 의학 유래의 생명과학은 해부학과 생리학으로 분화되고 발전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자연사 유래 생명과학은 식물학과 동물학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독자적인 영역을 걸었던 두 개 학문이 20세기 들어와서 다시 합쳐지면서 새로운 어떤 학문, 달리 말하면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의학, 생의학 또는 과학적인 측면을 조금 강조하면 의생명과학이라고 불리는 이런 융합 학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생명과학과 의학은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명과학의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학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학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생명과학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생명과학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학적 얘기가 여기저기 좀 파편화되어서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질병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는 좀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해서 거기에 좀 힘을 얻어서 이번에 역사가 묻고 의학이 답하다라는 책을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결국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인물과 업적 중심의 의학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 또는 의학의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하는 방식이고, 제가 이런 분야까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식과 기술 중심의 의학 이야기인데, 이 비욘디 채널에는 워낙 국내에서 가장 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또 개별 지식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의 독특한 견해 같은 것들이 들어올 여지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고민을 하면서 질병의 개념, 의학의 발전을 이끈 여러 가지 관점들을 한번 좀 두드러지게 한번 드러내보고, 그 이면에 있던 배경, 맥락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덜추어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관점과 맥락 중심의 의학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한 다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5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신의 노여움,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인 신을 상정하고 신의 노여움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일종의 초자연적 질병관, 이 얘기가 이제 첫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는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 특히 이제 초창기에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체액의 불균형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체액 병리학 적 관점에서 한번 질병을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해부학이 등장을 하면서 인체 장기 또는 조직, 세포의 손상이 질병이다라는 관점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는 정말 미시세계, 생체 분자 수준에서
분자의 오작동, 뭐 결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질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와서 정보학적 관점에서 이제 질병을 바라보는 그래서 바이오 정보, 그다음에 임상 정보,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5가지 얘기를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뭐 2갈식으로 이제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부터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2명의 위대한 과학자와 그다음에 탐험가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00여 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교육은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그 100여 년 전에 했지만은 지금 어쩌면 더 중요하게 와닿는 듯한데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생각하는 것 자체를 외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생각을 대체해서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교육에서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생각하는 훈련이다라는 게 더 울림을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탐험가였던 컬럼버스가 얘기했던 해안이 보이지 않는 것을 견뎌낼 용기가 없다면 절대로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자, 의학의 발전 진보는 연구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연구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순탄하지 않죠. 그다음에 우여곡절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일어나고 새로운 지식이 발견이 되고 그 지식이 응용되는 과정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용기,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콜럼버스의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2분의 얘기를 토대로 저의 얘기를 한번 서머리를 해보면 결국 의학 지식의 본질은 완성된 진리가 아니라 무지의 자각과 사회문화적 성숙 그리고 다양한 지적 교류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하는 질문과 사유의 과정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의학 지식, 이 눈부신 발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드러나고 등장한 게 아니라 축적된 시간, 경험 그리고 많은 희생들이 필요했다. 그 점을 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오늘날의 상황을 좀 더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관점 얘기를 좀 반복했는데 그렇다면 왜 관점이 중요할까라는 것들, 특히 이제 의학에서 왜 관점이 중요하냐 이 부분을 조금 두드러지게 한번 강조해 보고자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자,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한 경험이 불과 얼마 전인데 전염병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자, 지금은 좀 명확하죠. 근데 19세기 후반 전까지는 나쁜 공기, 미아즈마라고 불리는 나쁜 공기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나쁜 공기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인상적으로 좀 남아있는 흔적이 말라리아라는 질병은 누구나 이제 들어봤을 질병인데 이 단어의 뜻이 나쁘다라는 뜻의 말과 공기를 뜻하는 아리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그 자체로 나쁜 공기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나쁜 공기가 우리 체내로 들어와서 전염병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전염병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예 나쁜 공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잘 안 된다면 나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는 차단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은 공중위생의 향상과 맞물려서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뢰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극히 일부의 효과지 이게 전체를 다 얘기에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자, 특히나 이런 이제 나쁜 공기에 의해서 이제 그 질병이 생긴다라는 관점에 머물고 있다면 과연 누가 병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며 누가 항생제를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이런 것만 보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선명하게 와닿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한 5가지 정도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다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먼저 신화적 관점에서 신의 노염으로서의 질병을 얘기를 좀 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생기지만 그 자연적 원인이라는 게 체액의 불균형에 의해서 생긴다. 질병이. 그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해부학적 관점에서 질병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분자 수준까지 내려와서 질병을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이제 질병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크게 보면 초자연적 질병관에서 자연적 질병관으로 이행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고, 자연적 질병관도 체액 병리학, 체액의 균형이 깨진 것이 질병이다라는 체액 병리학적 관점에서 인체 장기의 손상이 질병이다. 이 해부 병리학적 관점. 그다음에 분자의 결함으로 이제 질병을 이해하는 분자 병리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이제 질병을 이해하는 시스템 병리학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서머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를 이제 추적해 가면서 같이 좀 또 우리가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질병을 이해하는 관점들이 도대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서 현재의 의학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치, 의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걸 한번 계속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다음 내용들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 하나 이제 가져와 봤는데, 만약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대 그리스 기원전 3세기 경쯤에 태어나서 이제 아주 독감이나 많이 아프게 되었다면 아마 이 그림 속에 있는 장소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그림은 고대 그리스에서 의술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을 모셨던 신전입니다. 자, 아프면 당시에는 그 초자연적 원인, 그러니까 신의 분노에 따른 이제 징벌로서 질병을 이해했기 때문에 치료는 당연히 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는, 의식을 올리는 것, 또는 의술의 신을 찾아가서 제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치료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신전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목욕으로 몸을 깨끗이 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고 잠을 청하는 이런 방식이 치료의 전형적인 타입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면 이제 질병이 과연 치료가 될까? 다만 심리적 효과, 그다음에 플라세보 효과 같은 것들로 해서 아주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겠지만은 큰 의미를 찾기는 쉽지가 않았겠죠. 자,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좀 텍스트를 조금 집어넣은 건 나중에 혹시나 이제 다시 보기 하시더라도 한번 좀 참고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글자를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초자연적 질병관이 도대체 어떻게 등장했느냐를 보면 사실 인간의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죠. 어떤 동물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언어적 능력이 있었고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작동하는 뭔가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자연적 존재인 신을 창조를 해냈고, 특히 신화와 종교를 만들면서 신화적 세계관을 구체화시키고 숭배 문화를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신 또는 종교는 특히 지배계층에게 상당히 유용했던 점이 있었는데, 왜냐 그러면 신과의 관계를 독점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 질병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신의 분노에 따른 질병, 즉 초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특히 고통과 피해의 범위가 크거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신화적, 주술적, 종교적 설명은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치료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이냐? 자, 신전에 찾아가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의식을 올리거나 또는 의술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치료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신전은 병원의 역할 또는 의과대학의 역할을 겸하는 곳이었고, 신전을 지키는 사제는 의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 이후에 기독교가 확산되니까 사실 기독교 확산에 큰 장애가 되는 게 이런 아스클레피오스 숭배 문화 등과 같은 이런 치료의 기적을 행하는 이런 방식들이었죠. 그러니까 종교가 확산이 되려면 기적의 치료를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숭배 문화는 상당히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확산 이후에 이 숭배 문화는 점차 약화가 되고 수호 성인이 등장하면서 수호 성인의 숭배 문화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초자연 질병관리라는 게 과연 없어졌냐? 아직 소멸되지 않았죠.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의학이 아직까지 모든 질병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대응해내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환자 개인이 겪는 주관적 고통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여전히 초자연적 질병과는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초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 자연적 원인을 우리 몸을 구성하는 4가지 종류의 체액의 불균형으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 당시에는 혈액, 황담즙, 흑담즙, 점액 4가지 체액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4가지 체액은 공기, 불, 흙, 물과 같이 이 3개, 이 우주를 구성하는 4개의 원소와 서로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4개의 기질, 뭐 다이얼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런 기질과도 또 대응이 되고 4개의 계절과도 대응이 되고, 이 말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4원소설,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4체액스를 대응시키고 여러 가지 현상을 엮어서 설명함으로써 우주의 작동 방식과 우리 몸의 작동 방식이 다르지 않고 보편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우주, 소우주 개념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질병을 쳐다본다면 어떤 것이 치료가 될 수 있느냐? 자, 대표적으로 이제 혈액이 굉장히 많아져서 전체적인 체액 균형이 깨졌다. 그러면은 이제 이 혈액이 많아지면 따뜻하고 습한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서 땀도 흘리게 되고 그다음에 몸에 열도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많아진 혈액을 다시 줄여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사열 치료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팔에 있는 정맥을 날카로운 칼로 잘라서 피를 뽑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피를 줄여줌으로써 이제 치료가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엉뚱할 것 같은데, 이 사열 치료는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시행되었던 또 요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조금 텍스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체액병리학, 그건 어떻게 등장했느냐, 등장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세속학문, 철학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중에 엠페도클레스는 기존 이론을 종합을 해서 이 세계가 불, 물, 공기, 흙우, 즉 4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4원소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현상 이면에 서로 이제 서로 연관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제 현상들도 보편 원리를 통해서 하나의 이제 이론 체계로 설명을 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흔히 칭하는 히포크라테스가 등장을 해서 질병은 초자연적 원인이 아니라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학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잘못 설명한 거죠. 우리 몸은 네 가지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이제 지금 보면 좀 완전히 잘못된 이론이고, 이 체액의 불균형이 질병이다. 이것도 뭐 거의 이제 완전히 잘못된 이론인데,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랬지만은 그 원인을 잘못 파악했던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로마 시대에 굉장히 또 위대한 의사 갈레노스라는 의사가 있는데, 뭐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는 워낙 또 유명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론 체계를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이론 체계, 의학 이론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이론을 통합하고 본인이 이제 하나의 원대한 의학 이론 체계를 만들고, 그 의학 이론 체계는 창조론과 목적론과 조화를 시킴으로써 종교적, 기독교적 세계관과 잘 들어맞을 수 있는 의학 이론이 나옴으로써 중세 동안 지배적인 의학 이론 체계가 되고, 갈레노스의 의학 이론은 1000년 이상 동안 중세 유럽을 지배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질병에 대응했을까? 짧게 살펴봤지만은, 체액의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환자의 몸에서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증상을 관찰해서 특정 체액이 과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족해서 질병이 생긴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역할은 이 자연 치유력을 도와서 체액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것, 피를 빼내거나 아니면 약용식물을 처방을 해서 부족한 특정 체액을 보충해 주거나 이런 방식이었죠. 자, 이렇게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업의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제는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도움을 주거나 적어도 해를 끼치지 마라. 이건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무해성의 원칙인데, 이런 의료윤리, 직업윤리가 강조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 이후에 기독교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세속적 의학은 좀 일정 부분 쇠퇴를 하게 되고, 다시 종교의학의 모습이 이제 되살아나는 이런 양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해부병리학 얘기를 할 텐데, 이 두 이미지를 보면 이 왼쪽의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가 상당히 대조적이고요. 여기는 이 뭐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유치원생이 뭔가 장난을 친 듯한 이런 그 그림이고,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아주 정교하고 예술적으로 뛰어난 우리 내부 내장 뭐 도면을 그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그러면 진짜 엉터리 그림이었냐, 이상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냐라고 보면, 이븐 시나라는 이슬람 의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버금가는 유럽에서 인정을 했던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븐 시나가 쓴 이 의학규범이라는 책에 있는 그림인데, 이 의학규범은 불과 200년 또는 3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의사가 되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엄청나게 유명한 의사가 이런 엄청난 유명한 책에 이런 그림을 담아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사실 첫 번째는 기독교 문화나 종교적 특성 때문에 해부가 상당히 이제 허용되기 힘들었던 특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체액병리학이라는 이제 체액의 불균형이 질병이 일으킨다라는 관점 속에서는 해부학의 의미를 찾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주 자세히 뭐 상세하게 관찰해서 잘 그려낼 이유가 없었다라는 점이고, 세 번째는 인쇄술이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인쇄술 개발이 되기 전에는 보통 책은 필사를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책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는 과정인데, 글자를 옮겨 적는 건 그래도 좀 쉬운 편이지만, 그림을 옮기는 건 이거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의학 서적에 대부분 그림이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고, 그림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엉성한 그림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베살리우스, 근대 의학을 탄생시킨 장본인 중에 한 명인데, 이 베살리우스가 1543년에 인체 구조에 관하여라는 책을 내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제 1543년은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냈던 그 연도와 동일합니다. 이때 이제 해부학 서적을 내면서 이런 완성도 높은 해부 도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시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뭔가를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 기독교 전통, 그다음에 체액 병리학의 영향으로 정체되었던 해부학이 11세기가 지나면서 대학이 등장하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문화적 교류들이 이제 지적 교류들이 또 활발해지고 흑사병이 창궐하고 인쇄술, 제지술, 그다음에 판화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고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인체 구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아주 제한적이었지만 부검이 허용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해부학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베살리우스는 티치아노의 제자였던 화가 반 칼크레의 도움을 받아서 인체 구조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간을 하고 해부학 교과서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근대 해부학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었고 이로써 이제 질병 탐구를 본격적으로 과학적 기반 위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해부학이 등장하면 바로 뭔가 의학의 혁신이 일어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한 2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탈리아의 또 유명한 의사였던 조반니 모르가니가 700명의 환자에 대한 살아생전의 임상소견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부검 결과를 서로 대조를 해보면서 분석을 해서 장기의 손상이 질병의 원인임을 규명함으로써 해부병리학을 정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가니는 체액의 불균형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이제 보니까 장기에 손상이 생기고 이게 임상 증상과 굉장히 이제 연관성이 높더라는 걸 밝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19세기에 독일의 또 유명한 병리학자였던 루돌프 피로우가 장기보다 더 세분화돼서 조직 세포 수준까지 더 미시적인 수준까지 내려가서 질병의 기본 단위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20세기 의학 그리고 21세기 의학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되었고 의학 연구의 범위를 세포 내부의 문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자, 해부병리학적 관점에서 그러면 질병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을까? 자, 인체 내부의 손상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원시적인 형태 중에 하나는 흉부를 한번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동음이 들리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과 그다음에 인체 내부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진동음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진동음의 차이를 통해서 인체 내부의 손상을 파악하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는 이제 청진기를 개발해서 좀 더 소리를 자세히 직접적으로 좀 들어보려고 했을 거고요. 근데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이제 지나면서 렌트겐이 X선을 이제 발견을 함으로써 인체에 어떤 손상을 가지 않고 인체 내부의 모습을 아주 정교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체 해부학은 첫 번째로는 그 진단 분야에 굉장히 혁신을 일으키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해부학과 이제 임상의학이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여전히 질병을 제어하는 기술에서는 미비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 좀 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기술 또는 지식의 축적이 필요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분자가 좌우하는 이제 질병에 대한 부분인데, 질문이 들어온 걸 보면, 자, 사체를 열어봐도 뭐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이해를 하니까 많이 해보고 비교해보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잘 짚어주셨고요. 정확한 맥락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청자 분께서는 뭐 이 분야를 워낙 또 정통하신 것 같고 역사적 배경, 맥락을 굉장히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점 또 올라왔던 건 이제 해부가 이제 의학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니까 그러니까 사후라도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죠. 사실 해부학이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 베살리우스가 처음 했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고대 시기에 특히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문적 자유가 보장되었던 이제 곳이었고 아주 이제 짧은 시기였지만은 인체 해부가 또 허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은 간간히 이루어졌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특히 흑사병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죽음을 맛보게 되고 여기에서 종교에 대한 회의라는 이런 감정들도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십자군 전쟁 때 또 타지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에 또 심장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걸 고향에 묻는 풍습이 일부 생기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부에 대한 저항감, 거부감을 좀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느 순간 혁명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어느 에너지 준위가 올라왔을 때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놓치지 않고 잘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듣던 대로 비욘디 애청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충분히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조금 더 그러면 진행을 해보면 분자 수준에서 질병을 설명한다. 이건 이제 분자 생물학의 등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분자 생물학의 등장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입니다. DNA 이중나선 구조는 잘 알다시피 왓슨과 크릭이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왓슨과 크릭이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적 단서가 필요했는데 그 실험적 단서를 제공했던 분이 이 로잘랜드 프랭클린이라는 여성 과학자였습니다. 뭐 여기는 아주 이제 유명한 우여곡절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로잘랜드 프랭클린의 포토 51이라는 이 이미지는 X선을 이용을 해서 이제 DNA의 구조를 분석한 실험 결과인데 프랭클린은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중 나선을 쉽게 떠올리지는 못했고요. 왓슨과 크릭은 이 구조를 보고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떠올렸고 그래서 왓슨과 크릭이 196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고 프랭클린은 그 이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안타깝게 노벨 생리의학상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는데 만약 63년까지 살아있었다면 왓슨과 크릭과 함께 이 프랭클린이 노벨 승리학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옆에 이미지는 그냥 한번 제가 가져와 본 건데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이게 프랑스 누아르 계곡에 가보면 샹보르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뭐 일설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나선형 계단이 이제 있고요. 이 나선형 계단의 아래에서 위쪽을 보면서 사진을 찍으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묘하게 두 개의 이미지가 닮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왓슨과 크릭이 이 샹보르승에 가봤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뭐 과학과 예술의 만남, 의학과 예술의 만남,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영감, 통찰 이런 얘기를 할 때 뭔가 불현듯 떠오르는 것 이런 얘기들을 하고 창발적으로 나오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들도 좀 맥이 닿아 있는 거죠. 전혀 다른 맥락이지만은 왠지 닮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 관찰 내용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자, 어떻게 이제 분자 병리학이 등장했느냐? 19세기에 이제 화학 합성 기술이 발전하고 인체 내부의 화학 물질을 다루는 생화학이 발전하면서 세포 내의 화학 반응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게 되었고 생명 현상 자체를 실험실에서 재현하고 측정하고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유전자와 이제 생화학, 유전자를 다루는 유전학과 생화학이 융합을 함으로써 분자 생물학,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탐구하는 분자 생물학이 탄생을 하고 이에 따라 생명 현상의 분자화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지적 배경 속에서 질병 역시 생체 분자, 특히나 유전자나
단백질의 활성 또는 발현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질병 역시 분자화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질병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분자 수준, 정말 미시적인 수준이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분자들을 탐구를 해서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 또는 질병이 전개되는 과정에 대한 기계적 원리를 탐구하는 분자의학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질병을 대응하게 되느냐? 자, 임상화학 검사 또는 분자 진단 검사, 면역 진단 검사와 같이 생체 분자 지표를 검출하는 기술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특히 19세기에서 이제 합성 염료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기술을 이제 토대로 해서 또 분자 수준에서 치료 표적, 약물 작용이 규명이 되고 대규모 초고속으로 이제 약물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합성 신약과 표적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해부 병리학적 관점에서는 진단적 의미가 굉장히 부상될 수 있었고, 질병을 어떤 식으로 규정할 것이냐, 현대적 의미로 규정을 할 수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으로서 질병을 제어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이해하는 방식이 분자 수준까지 내려옴으로써 본격화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그 DNA 구조는 우리가 다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암 같은 건 정복 못하고 있나요? DNA 구조를 알면 암 세포가 변화시켜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또 좀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고 굉장히 좀 많이 이 분야를 좀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이 또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DNA 구조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DNA의 화학적 조성과 DNA를 구성하는 요소의 배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상당 부분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자, 이게 이 배열로부터 나온 특성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이 DNA로부터 유전자가 약 2만여 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만 개에 달하는 유전자가 어떤 상호작용을 거치느냐, 하나의 질병에 얼마나 많은 유전자가 관여하느냐, 이 부분을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정보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조금 이해하고 있는 건 몇 가지의 단서들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제어를 하며 이제 암세포를 원 상태대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제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 DNA 구조를 기반 위에 이 특성을 파악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지만은 이 정보량이 그러니까 2만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정보과학 또는 정보의학의 시대, 그래서 이제 시스템 수준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정보가 말해주는 질병.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질병을 통해서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벌써 예측하고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이제 그 질병과는 달리 여기서는 이미지를 가져온 게 아니라 텍스트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텍스트가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슈레딩거가 1943년 물리학자죠. 이분이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서 3회에 걸쳐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 강연의 제목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1944년에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내는데 그 책 이름도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책 내용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적어놨는데, 유전자는 개체의 미래 발달과 성장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능을 결정하는 암호 대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유전자의 역할, 기능이 무엇이냐를 정의를 하는데 바로 암호 대본이다. 그 말은 어떤 정보가 있고 그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게
20세기 후반의 생명과학, 그다음에 의학의 발전 방향을 굉장히 뒤바꿔 놓고 전환시키고 혁신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슈레딩거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10년 뒤에 왓슨 크릭이 네이처에 논문을 내면서 4월 25일 날 첫 번째 논문을 내면서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혔고요. 6주 뒤인 5월 30일 날 또 다른 논문을 하나 내면서 이 유전자의 염기서열, 그 유전자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염기서열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암호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서 풀어낸 거죠. 자, 이게 이제 이제 생명을 바라보는 방식, 질병을 바라보는 방식, 암호화 정보라는 핵심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왓슨과 크릭이 정말 슈레딩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편의 네이처 논문을 내고 왓슨과 크릭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 크릭이 슈레딩거의 생일에 맞춰서 1953년 8월 10일 날 직접 편지를 타이핑을 해서 슈레딩거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데, 왓슨과 나는 우리가 어떻게 분자생물학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논의하던 중 둘 다 당신의 책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면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독서 여전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임스 왓슨도 1968년 이중나성이라는 책을 내면서 다음과 같이 또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을 바꾼 것은 잊지 못할 스승이 아니라 1944년에 출간된 한 작은 책이었다. 파동역학의 아버지인 에르빈 슈레딩거가 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 하나, 이 책이 100페이지가 채 안 되는 책인데, 이 책 하나에 모든 것들이 터닝 포인트가, 개인적으로 또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인류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생명과학과 의학의 흐름을 크게 바꿔 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보 수집과 암호 해독이 전쟁 승리의 핵심 열쇠가 되었고, 유전자를 정보와 암호에 빗댄 설명 방식이 큰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과학기술은 더 이상 안보, 그다음 국방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제 두드러지게 되고,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암호화된 유전 정보의 해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질병은 단순히 장기 조직 세포의 손상이 아니라 정보의 관리, 처리, 제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결함으로 인식한다. 자, 유전 정보 상에서 이제 뭔가 유전 정보의 관리가 잘못되고 처리, 제어가 잘못돼서 결함이 생겨서 일종의 버그가 생겨서 나타나는 게 질병이다.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특히 환자 집단의 평균적 특성에 기반한 보편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개인별 증상과 예후의 차이를 반영하는 일종의 개인 맞춤 의학 또는 정밀 의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초입 단계고, 이런 개념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 같은 일부 이제 암 영역에서는 이게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제 이 개념들이 막 이제 실현되는 초입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병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보다 오바마 대통령이 10년 전에 신년 국정연설에서 맞춤 의학에 대한, 특히 이제 정밀 의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인용하는 것이 또 상당히 정밀 의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의사는 늘 모든 환자가 고유하다고 인식해 왔고,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혈액형에 맞춰 수혈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유전자 코드에 맞춰 암 치료법을 찾는 것이 그만큼이나 쉽고 그만큼 표준적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적절한 약물 용량을 알아내는 것이 체온을 재는 것처럼 간단하다면 어떨까요?
사실 지금 체온 재고 수혈을 하는 건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까지 체온을 잰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고 혈액형이라는 것도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시점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다라는 어떤 정보적 관점, 시스템적 관점에서 보는 이런 관점도 어느 순간에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또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게 딱 100년 전 1925년 2월 달에 과학과 발명이라는 이제 잡지책에 나온 표지 그림인데 아주 흥미롭죠. 자, 이 로봇팔을 이용을 해서 원격 진료를 하는 모습을 100년 전에 상상을 한 그림이고 당시에 이제 라디오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 레이디오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미래의 모습을 100년 뒤의 모습을 상상을 한 것인데 지금 뭐 일정 부분 원격 진료라는 그 개념들이 들어와서 이제 현실 속에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뭔가 해결을 하고자 하면 사실 상당 부분 또 어떤 길을 찾아가는 이런 또 대단한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로봇, 최근에는 로봇도 이제 피지컬 AI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의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 뭐 이거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새로운 의학이 탄생하게 될까? 뭐 이것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좀 상상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시타르타 무케르지라는 또 그 의사이면서 또 대단한 이제 또 저술가이기도 하죠. 이분이 의학의 세 가지 법칙을 얘기한 바 있는데 의학은 불확실하고 부정확하고 불안전하다. 이게 일종의 법칙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이 불확실성, 부정확성,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뭐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학의 발전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뭔가 선형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래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결코 선형적인 건 아니었고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우여곡절에 대한 얘기는 그 책에 좀 담겨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면 책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의학에는 돌봄이라는 기본적인 따뜻한 속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학화가 되면서 차갑고 냉정한 속성들이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차가운 의학과 따뜻한 의학 양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잘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걸 환자 개인 또는 뭐 의사 개인에게 강요해서 될 문제냐? 이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따뜻한 의학이라는 건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서 따뜻함이 나올 수 있게끔 뭔가 환경 분위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 문제여서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차가운 의학에 대한 비판, 따뜻한 의학에 대한 이제 환상, 뭐 이런 것들이 기대감, 낙관적인 전망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 다 같이 좀 응원도 하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이야기를 가지고 좀 길게 끌어왔던 얘기 그리고 질의응답을 좀 하면서 했던 얘기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저명의학 학술지 란셋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편집장인 리차드 호튼이 한 30년 가까이 지금 편집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강조한다. 우리는 가장 최근의 발견을 열심히 알릴 뿐 축적된 지식의 바탕이 된 개념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 시대는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사실의 시대며 그야말로 전통은 해체되고 과거의 대화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다는 말로 현 세태를 꼬집었는데 과거를 이해해야 오늘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1865년 데이비드 우튼이라는 역사학자는 1865년을 기점으로 의학이 환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전까지는 나쁜 의학이었다라고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조지프 리스트가 소독 수술법을 개발함으로써 외과 수술이 좀 더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지프 리스트가 에든버러 대학의 졸업식에서 했던 축사의 일부인데
만약 우리에게 금전적 보상과 세속적 명예밖에 없다면 우리의 직업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일을 하다 보면 당신은 강렬한 흥미와 순수한 즐거움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고유한 특권을 가진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연구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응원 이런 것들이 결국 의학적 진보를 이루어내고 세계를 바꿔가고 많은 환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제 원고를 꼼꼼히 검토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주신 우리 저 인문의학 교실의 박영수 교수님, 그다음에 해부학 교실의 조동용 교수님께 큰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책 뒷면에 또 두 분의 추천사 또 이제 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제 말씀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미처 이제 대답을 하지 못한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제가 이 영상이 다시 한번 더 업로드 될 텐데 그때 제가 질문을 찾아서 직접 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정도로 해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